예, 그럼 이어서 제2부 세션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공정거래법의 대응에 관해서 서울대 법전원 이재민 교수님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가르치는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사업에 참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된 저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형배 원장님과 특히 박성찬 팀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은 디지털 관련 문제입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지금 국제법, 또 국제경제법, 어떻게 보면 국제무역법, 통상법, 투자법, 이 국제법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디지털 이슈입니다. 디지털 체제가 도래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체제와 악귀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면 미중 간의 분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화되기도 하고, 또 이게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디지털적인 요소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다 보니까 반도체가 중요해지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급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지금 디지털 이슈가 광범위하게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있고요. AI 포함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주 특별한 부분인 역외 적용 문제가 또 이제 큰 쟁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외 적용은 국제법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 법을 외국에 적용하는 거니까, 또 반대로 미국 법을 한국에 적용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국가들끼리 이거보다가 민감한 문제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미국 법이 미국에 적용되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브라질 법이 브라질에 적용되는 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반대로 일본 법이 한국에 적용되거나 한국 법이 중국에 적용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쟁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많은 경우에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외 적용이 오랜 기간 국제법의 관심사고, 또 국제법 교과서에도 여러 이제 이슈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고맥락에서 우리 공정거래 이슈들도 국제법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역외 적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역외 적용 문제가 디지털 시대에 어떤 식으로 새롭게 조정이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특정 사건과 어떤 연관이 되거나 사건들과 연관이 되거나 어떤 구체적인 쟁점과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동안의 역외 적용 문제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공정거래 분야인데, 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역외 적용을 이제 그러면은 새로운 디지털 체제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문제의식,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 것인가를 한번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연구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를 중간중간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의 목적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역외 적용, 그 중에서 역외 적용의 핵심을 이루는 영향이론, 영향이론이 이제 도대체 뭔가, 이 영향이론이 그러면 디지털 체제에서는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 그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고요. 제가 공정거래법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 특정 사건에서 그러면 역외 적용이 올바른가, 또는 어떤 식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 보다가 국제법적 측면에서 이 역외 적용 또 영향 이론이 어떤 식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다자주의 체제 위기라는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대혼돈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제사회가 대혼돈에 빠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4가지 이유를 적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 시대의 도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국가들끼리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역외 적용 포함해서요. 이게 영토와 부착된 규범이었거든요. 영토, 국경. 이 국경과 부착된 규범을 1648년부터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1648년부터 한 400년간 이렇게 적용을 하다가 드디어 국경이 없는 활동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 규범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범위하게 모든 영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하나 빠진 부분은 코로나19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그 새로운 충격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또는 복잡한 부분이 한편으로 디지털 시대가 도래된 부분, 또 한편으로 이 팬데믹이 오면서 국경이 강화되는 부분,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경의 강화, 또 국경의 철폐가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관할권 원칙에서도 지금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토 개념의 강화, 영토 개념의 해체, 지금 그 구조적 긴장 관계가 목도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규범의 혼돈 상태이고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디지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디지털 경제협정이라고 싱가포르하고 처음 체결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게 더 이상 기존의 통상협정, 그게 WTO 협정이건 투자협정이건 또는 FTA 협정이건 더 이상 이게 지금 체제와는 맞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많은 국가들이 느끼고 해서 디지털 협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빠르니까 싱가포르와 지난주에 드디어 서명을 해서 아마 조만간 발효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프라이버시, 전자상거래 등등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여계 적용 문제는 당연히 없습니다. 여계 적용 문제는 조약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주로 관습국제법에서 다루던 문제이다 보니까 여계 적용은 구체적인 조약에서 다루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드문 상황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협정이 체결이 되더라도 이 여계 적용 문제가 본질적으로 거기에서 다뤄지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국가 관할권이 영토와 부착된 규범이었고 영토를 통해서 지난 한 400년간 잘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이 영토 부착형 규범 또 관할권의 유일한 예외가 영향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국내법을 여기에 적용한다. 왜 여기에 적용하느냐?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설왕설래하다가 지금은 점점 확산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흑연 전극봉 사건입니까? 그 이후로 여기에 적용해서 영향 이론을 받아들이고 많은 국가들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발전이 그동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디지털 체제로 가면서 여계 적용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국가들끼리 논의가 활발한데요. 이제 가장 최근의 성과 중에 하나는 디지털 조세 분야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을 그동안 했었거든요. 이 관할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돌하니까 ICT 기업에 대해서 구글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세금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누가 매길 것인가, 이게 국가들끼리 다툼이 있다 보니까 관할권이 충돌하니까 그걸 이제 드디어 OECD에서 2021년에 141개국이 만나서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새롭게 한번 하자. 논의의 핵심이 뭔가 하면 관할권을 나누는 겁니다. 조세 관할권을 나눠서 동일한 ICT 기업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그럼 얼마나 과세할 것인가, 구글에 대해서 미국은 얼마나 과세할 것인가, 싱가포르는 얼마나 과세할 것인가 라는 관할권의 조정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이 여계 적용 문제도 디지털 체제로 가면 결국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국제협력 체제 또 국제협력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관할권에 대한 조정 문제가 그게 협정화되건 아니면 단순히 네트워크 체제로 유지가 되건 뭔가 방향성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국내법의 여계 적용 문제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내용이고요. 여계 적용이 저희가 공정거래 측면에서만 살펴볼 부분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지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관련 이슈, 또 미국이 하는 대이란 제재, 또 어떻게 보면 대북한 제재,
등등 여러 영역에서 역외 적용 문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가능하면 국가들이 역외 적용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외 적용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신들이 적용하려는 관할권 또는 법령의 문제점을 공격받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명히 역외 적용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가능하면 이거는 역외 적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내 법의 속지주의적 적용이다, 속인주의적 적용이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이 역외 적용적 성격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제재, 이란 제재에서 예를 들면 나타나고 있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EU의 GDPR 개인정보 보호도 한국 기업에 다 적용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대표적인 역외 적용 문제인데 EU 이야기는 이거는 역외 적용이 아니라 EU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구성한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가깝다는 게 이제 EU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바로 역외 적용이 갖고 있는 그 국가들끼리의 민감성, 또 어떻게 보면 법리적 적용의 어떤 그 한계를 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 협정 또는 디지털 논의에서 자주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아까 넘어갔습니다만 요 사진입니다. 지금 우리 FTA, 뭐 CPTPP 우리가 가입하려는 FTA, 또 지금 논의하는 IPEF, 또 그 지난주에 체결한 한 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여기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그 서버 위치거든요. 클라우딩 컴퓨터를 어디에 두느냐.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클라우딩 컴퓨터 그 퍼실리티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가 그거를 어디에 두느냐가 바로 원래 국가들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던 영토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서버를 한국에 둬야 된다, 아니면 서버를 싱가포르에 두고 한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버를 미국에 두고 제공한다, 이 여러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영토적 부착성 과 이제 연관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는 뭐 서버를 어디에 두든지 우리가 그 뭐 아마존이건 뭐 애플이건 넷플릭스건 서비스를 구매하고 활용하는 데는 사실은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버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토적 부착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게 뭔가 하면 여전히 디지털 체제에 왔지만 이 국가 관할권의 행사에서는 그 영토와의 그 연결점을 아직까지도 어떻게든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외 적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다양하게 지금 역외 적용 상황을 많이 목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세가 이제 대표적인 최근 그 OECD의 이제 그 논의 내용이고요. 2021년에 ICT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가 국제적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문화 작업이 진행되어서 지금 계획은 2023년에 그 텍스트를 다 만들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는 이제 그 시도인데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그 세금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국가 관할권을 디지털 체제에서 어떻게 서로 이렇게 분배하고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시도이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아마 광범위하게 다른 국가 규제권, 소비자 보호가 되었건 개인정보 보호가 되었건 지금 공정경쟁 규범의 적용 문제가 되었건 국가 관할권 적용에서 아마 이 디지털 체제의 여러 국가들의 경합하는 관할권에 대한 조정에 하나의 벤치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틀 내에서 그러면 이제 영향 이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향 이론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획기적인 이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한 기회로 제가 이 케이스 이름을 썼습니다만 로터스호 사건이라는 데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가 점점 이게 발전을 하게 되어서 이제는 영향 이론이 최소한 화이트 칼라 크라임, 이 기업들과 연관된 또는 뭐 증권 또 회사와 연관된 화이트 칼라 크라임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론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시에 국가들끼리 입장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외 적용 자체가 아주 볼러타일,
아주 컨트로버셜한 주제이다 보니까 그 역외 적용에 가장 그 유용한 기제가 된 그 영향 이론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과 충돌은 여러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최근의 사례는 미중 분쟁.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중 분쟁이 여러 맥락이 있지만 미국이 자꾸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하는 부분,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영향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영향 이론의 논리를 차용해서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부분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향 이론에 대한 그 지금 검토해야 될 쟁점이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만 영향 이론에서 그러면 도대체 영향이라는 게 뭐냐? 영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냐? 두 번째, 어디에서, 장소적인 부분입니다. 어디에서의 영향을 의미하느냐? 세 번째,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이제 그 항상 중요한 쟁점인데요. 그게 이제 디지털 체제에서는 다양한 그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향인가? 어디에서의 영향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네, 그다음 이제 영향 이론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 영향 이론이 사실은 뭐 국가 관할권이라고 제가 뭉뚱그려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관할권의 일부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이게 입법 관할권, 집행 관할권으로 이제 국가 관할권이 나누는데 영향 이론은 사실은 입법 관할권에 국한된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관할권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결과 항상 생기는 혼선이 영향 이론이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관할권을 이제 어떤 형태로든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게 논리적으로 그 차단된 부분이 영향 이론은 설사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법 관할권의 문제이고 입법 관할권이 충족이 되었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충족된 입법 관할권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집행 관할권은 별도의 룰, 예를 들어 한국의 영토 안에 있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영역 안에 있느냐라는 별도의 평가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영향 이론을 입법 관할권, 집행 관할권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여러모로 그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오해를 초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영향 이론에서 그 영향이 뭐냐, 장소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객관적 지표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지털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평가가 사실은 쉽지가 않구나, 또는 뭐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그 분석과 기술적 평가가 필요하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기존의 룰 자체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영향 이론이 디지털 체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을 어떻게 그러면 평가할 것인가가 앞으로 뭐 우리뿐 아니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주요국의 경쟁 당국이 고민을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영향 이론에서 먼저 영향 이론의 평가 장소가 국내 시장입니다. 원래 영향 이론에 대한 평가가 국내 시장에 대한 평가고 영향이고, 그게 제가 화물운송 국제 카르텔 사건이라는 그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인용을 하였습니다만 이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법에서 역외 적용 영향 이론을 평가하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놀랄만치 대법원 2014년 5월 16일 선고가 국제법에서 이야기하는 영향 이론을 거의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국제법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영향 이론보다가 더 정확한 국제법의 법리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먼저 국내 시장이 기준인데 디지털 체제에서의 가장 먼저 대두되는 쟁점은 또는 현안은 이 디지털 체제에서는 사실은 국내 시장, 세계 시장 구별이 곤란하고 사실 동일하게 동시에 움직이는 시장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과연 국내 시장을 이렇게 쪼갤 수 있을까? 쪼갠다면 어떻게 쪼개는가라는 게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시장 체제에서 전 세계 시장이 있고 그 전 세계 시장이 하나로 이제 한국이 참여하는 모양새인데 이거를 옛날 영토적 개념에서 한국 시장 따로 있고 일본 시장 따로 있고 미국 시장 따로 있고 해서 그 미국에서 뭔가를 했는데 한국에 영향을 초래한다라는 그 개념의 영향 이론이 전 세계 시장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지라는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보면 전 세계 시장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영향 이론이 이게 항상 영향이 발견되게 되는 이게 아까 입법 관할권 원칙의 또 다른 주제인 보편주의 관할권으로 자칫 비화되는 문제점도 디지털 체제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 이론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항상 이제 모든 분쟁에서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이었지만 특히 디지털 체제에서는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의 구별이 모호하다 보니까 어떻게 영향 이론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부분을 적절히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점을 잡을지가 앞으로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향의 지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 영향 이론의 타당성을 담보할 객관적 지표를 마련할 것인가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관련된 자료를 한번 봤더니 여전히 여러 국가들이 어떤 이 디지털 체제에서 국내법을 적용할 때 기준으로 삼는 부분이 플로우, 이 트래픽 양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 소비자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한국으로 얼마나 들어오느냐, 등등. 그 총 플로우, 트래픽 양으로 기준점을 정해서 이 영향을 평가한다는 부분인데 아마 그게 유일한 아마 객관화될 수 있는 지표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트래픽 양 그 자체만으로 이 영향 이론의 유일한 지표로 이제 삼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다른 좀 객관화된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한번 그려본 도표인데요. 그래서 국내법의 여겨 적용이 옛날에는 간단한 박스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영향 자체가 세계 시장에서 동일하게 참여하는 기업들끼리 또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이 영향 이론으로 포섭할 것인지가 힘들다, 애매하다는 부분을 한번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해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마 고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국제사회의 혼돈, 규범의 혼돈, 영향 이론의 혼돈 또는 디지털 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그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우리가 잘 적응하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뭘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못 바꾸지만 그 틀 내에서 그럼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봤는데요. 먼저 우리 법령과 제도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법령 또 우리 전반적인 제도 아마 이거는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나 또 우리 조정원에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문외한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가 영향이론 관련 조항의 정비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영향이론에 관한 우리 법령상 근거가 있긴 합니다만 너무나 소략하다고 느꼈습니다. 유일한 게 제3조인데요. 보면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는 요거를 좀 더 일레버레이션을 해서 그 관련 내용들을 영향평가 요소, 방식 등등을 최소한 대법원 판결에 나오는 그 원칙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요 내용을 법령이 아니라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도 조금 보완을 해서 이 영향 이론이 이게 보다 이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다툼에서 어떤 법적 기본 틀을 조금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FTA 관련 조항의 정비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조약에서는 역외 적용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워낙 민감하고 조약에서 이 다루기 힘든 사안별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국가관할권 원칙은 관습국제법에서 다 통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국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관련 조항에 이제 요계 적용과 연관된 조항들이 있는데요.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가령 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비차별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 기업을 통제할 때, 국내 ICT 기업을 통제할 때 평가 요소가 그 기준이 뭐 트래픽 양이 되었건 1번, 2번, 3번, 4번 항목이 있는데 해외 ICT 기업에 대해서 역외 적용 평가를 할 때는 1번, 2번, 3번이 아니라 1번, 2번, 6번, 7번, 8번으로 한다든가 A 사건에서는 1번, 2번, 3번, 5번으로 했다가 B 사건에서는 물론 명확한 설명이 제공되면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2번, 6번, 7번, 8번의 항목으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생기는 게 그게 역외 적용 자체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게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비차별 문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비차별 문제로 비화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역외 적용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이 입장 개진 아마 지금 상당히 이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미 FTA 체결 이후로 이 부분에 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는 이 이해 당사자들한테 의견 개진의 기회를 더 부여하고 그 내용을 더 중요한 게 이 기록으로 남겨서 이 내용이 다시 최종 결정 심결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끔 하는 부분들이 FTA 의무와 연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타 법령과의 일관성 부분인데요. 여타 법령은 공정거래 규범은 아니지만 ICT 관련 규제 규범들이 최근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도 그 얼마 전 전기통신사업자법이 바뀌었고 시행령도 바뀌었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세법도 이제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바뀐다고 이 디지털 세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서 적용하는 다른 국내 규범에서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그 디지털 체제에 대한 그 규제 방향이 이 공정거래 규범에서도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통일성을 갖고 적용이 되어야 나중에 역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 다른 외국 국제사회에서 쟁점이 있더라도 보다 이제 일관된 그 입장 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국제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규범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주 잘하고 있는 국제협력 체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 새로운 쟁점과 새로운 고민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주요국 경쟁 당국과 협의 계기에 그 논의를 하고 문서화 작업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사 방식 관련 시사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제도 관련 시사점이고요. 그 다음은 조사 방식과 관련된 시사점인데 이 부분은 뭐 역시 그 제일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문외한의 입장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판정 또는 의결, 심결서 내용에 역외 적용이 점점 중요하다면 그 근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소략하고 법령 자체도 소략한데 그 근거도 소략하고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걸 찾아본 몇 건의 케이스는 대부분 역외 적용의 근거가 동일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적이어서 이게 보일러플레이트로 반복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 제시도 아마 앞으로 어떤 기준점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이 내용이 객관적 지표, 객관적 데이터 활용 방안 등등이 이게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 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관련 그 가이드라인이나 공개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뭔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그 기준 문서로 채택이 되어서 이 동일한 역외 적용, 동일하다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역외 적용 관련 사건, 특히 디지털 관련 역외 적용 관련 사건이나 유사한 역외 적용 관련 사건에서는 이 기준이 통일성을 갖고 적용이 되면 보다 설득력이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의견 개진 기회에 부여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게 기록을 남겨야 이제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다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향 이론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입법관할권의 한 논의이고 집행관할권은 다른 맥락의 그 논의라는 측면에서 시정 조치가 결정이 되고 그 집행 문제가 대두가 될 때 이 부분은 영향이론과는 조금 구별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때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그동안에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국제법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이 늘 중요하다고만 생각을 했고 이제 바깥에서만 보다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계기가 되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재민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토론으로 황치호 변호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토론에 참가하게 된 BNS 법률사무소 황치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그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공정거래법의 대응, 부제로 해외 ICT 기업에 대한 국내법의 역의 적용과 관련한 국제법적 검토 이 토론에 초대해 주신 그 김영배 원장님 이하 공정거래 조정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금 그 이재민 교수님께서 이 주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큰 그림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저는 조금 법률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특히 공정거래법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지금 이재민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한 내용하고 제가 이제 기존에 받았던 토론 자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 발표 내용은 오늘 발표한 거랑 좀 다른 것이고, 기존에 이제 토론 자료에 대한 제 개인적인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린다, 이런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공정거래법의 대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토론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디지털이니 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그냥 횡행하고 있는 시대라서, 그러면 만약 공정거래법으로 이 부분이 논의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제 사업자의 관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와 같은 그런 산업에 대해서도 과거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또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우려, 또는 뭐 불확실성, 이런 걸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런 또 새로운 제도가 또 새로운 시대나 산업 흐름이 나올 때 기존 법령이나 기존 제도로서 이게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 또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의문을 가질 것이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처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이제 법원으로 가서 이제 분쟁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타당성을 검토를 받게 되는데, 그 처분을 받은 또 사업자의 대리인들은 또 어떤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일 수도 있고 논점이 너무너무 많은 주제일 수 있는데, 일단 이 부제가 역의 적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역의 적용에 관해서 국한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든지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최근에 통과됐다 하고, 우리나라도 한 2, 3년 전에 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려고 했다가 무산됐고, 또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서 등장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게 경쟁법으로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 규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화두가 되어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정거래법 3조에서 아까 그 이재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그 공정거래법 3조에서 그 역의 적용 관련돼서 해외 행위에 대한 역의 적용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좁은 의미의 공정거래법, 그러니까 독점규제법 입장에서는 이 역의 적용 부분에 관해서
그 판결도 있고 또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그 영향 이론 관련돼서는 이미 확립된 어느 정도 확립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영향 이론의 측면에서 다시 지금 논의를 하는 거는 조금 시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향 이론을 떠나서 이제 입법 관할권 또는 집행 관할권 관점에서 또는 디지털 시대가 새로 도래됐기 때문에 현행 시점에서 과연 기존의 영향 이론에 그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리뷰를 하는 그런 작업들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 좁은 의미의 공정거래법의 영향 이론 부분, 역외 적용 관련돼서 영향 이론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영향 이론이 지금 타당하냐 안 하냐. 이제 그거는 이제 2006년도에 미국에서 영향 이론 판결들 나왔을 때 국내에서 몇 가지 논의했을 때는 적절할지 몰라도 현 시점은 그것보다는 이 디지털 시대에 과연 그게 유지될 수 있는 이론이냐 좀 수정돼야 되는 거냐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향 이론 정도만 지금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해외 기업 또 국내에서 영업 활동 안 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서 거래되는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논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만약에 지금 그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관할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 그거를 이제 넓은 의미의 공정거래법이라고도 하고 또 뭐 경제법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그 국내에서는 이제 크게 이 영향 이론 또는 뭐 역외 적용과 관련돼서 논의되는 게 공정거래법 아까 좁은 의미의 공정거래법에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입법화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제 뭐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거래라든지 이런 뭐 해외 직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넓은 의미의 공정거래법의 영역 또는 경제법 영역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저희가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법 없이 그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는 되지 않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입법 시도들은 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반대도 부딪히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입법적으로는 조금 그 입법 관할권적 관점에서는 그 좀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공정거래법 역외 적용과 관련돼서 이제 그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거는 뭐 국제 정치나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고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는 좀 더 그 이 역외 적용 문제가 또 디지털 시대 관련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뭐 그게 보편화된 방식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 경제 이론이라는 게 전 세계 공통되고 또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 경쟁법이 상당히 다른 법률과 달리 국제화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례들 역외 적용 사례들을 가지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여러 사례들을 설명하고 또는 그게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하는 논의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논의 중에서 저는 이제 이재명 교수님 발표한 논의 중에서 저 나름대로도 의미 있다고 보는 게 그 국제법상의 관할권 원칙은 입법 관할권하고 집행 관할권으로 나뉘고 영향 이론이 객관적 속지주의가 확대 적용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고요. 영향 이론을 국내법에 적용할 때 입법 관할권과 집행 관할권 양 측면을 잘 살펴야 한다는 점하고 입법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 그 관할권이 타당한 한도 내에서 집행 관할권의 행사의 타당성도 확보되고 집행 관할권은 입법 관할권과 달리 영토적 범위 내로 제한된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이제 저희가 그냥 공정거래법 3조 적용이라든지 또 뭐 다른 그 역외 행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펼 때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나누지 않고 그냥 일반 논리로 얘기해 왔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그 이론을 제시해 주신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그 공정거래법 3조 외에도 이제 다른 법령에서 또
역외 적용 관련된 법 도입에서도 고려될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논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공정거래법 3조만 국한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법 3조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 관련돼서는 입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뭐 이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EU나 다른 나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자기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때 그거를 자기 그 국내 법원이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또 국내 뭐 행정기관이 규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뭐 그건 뭐 국제사법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몇 가지 논의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냥 그 몇 가지 법률 영향 이론은 아니지만 그 공정거래법, 협의회 공정거래법 관련돼서 그 해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거는 아마 이 교수님 논의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돼서 이제 국외상장법인 관련된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국외상장법인 관련된 거는 그러면은 그 공정거래법 3조 또는 뭐 해외 그 기업들 그런 거하고는 또 어떻게 또 규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집행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 아까 국제 조약 관련된 논의들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별로 논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공정거래법 56조에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이라는 그런 법정이 있고 협약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운영 실태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런 협약을 체결했으면 그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한번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런 논의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집행 관할권과 관련돼서 제 개인적으로 살펴보니까 공정거래법 98조에 그러니까 국내에 사업소가 없는 외국 기업의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는 뭐 국내 대리인을 둬라, 그리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 송달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사실은 그 민사 소송이나 이런 소송법상에서도 그 이런 그 외국 기업에 대해서 외국 기업이 피소됐을 때 그 뭐 연락처가 없을 때 이런 대리인이라든지 송달 관련된 조항들을 두고 있는 거를 따온 것 같긴 한데, 그 집행 관련돼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서 아까 집행 관할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제 이 영향 이론이든 뭐든 그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내에 직접 커넥션이 없는 그런 업체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는 그 조사에 대해서 그 업체가 자기 의견 개진이라든지 그걸 참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떤 처분을 내리고 그걸 집행할 때 그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니까 그 크게 그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제법적 관점이든 뭐 어떤 거든 간에 집행 관할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하거나 좀 더 많이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역외 적용 관련돼서 공정거래법 분야가 어떤 면에서는 뭐 하나의 법이긴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별로 뭐 다양한 이제 논점들이 있고, 그게 또 서로 또 형태가 좀 달리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경우에는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할 거냐,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이게 시장이 국내 시장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랑 또는 이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거를 판단할 때 그 시장 획정이랑 또 그것도 또 서로 다른 측면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시장 획정 관련해서 뭐 전반적으로 그냥 통설적으로는 뭐 미국의 스닙 테스트가 일반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업의 경우에도 이런 식의 어떤 시장 획정이 여전히 가능한 건지, 또는 시장의 경쟁의 모습이 여러 가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경쟁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에 반영돼서 어떤 다른 이론이 경제학 이론이 필요해서 그걸 또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돼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경성 카르텔의 경우에는 시장 획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물론 뭐 아직도 논제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뭐 명시적으로 경성 카르텔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명백하게 담합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게 명백한 경우들은 이름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 또 국내 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또 그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제가 찾아보니까 뭐 AI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게 이제 그게 담합이냐 아니냐가 이슈가 돼가지고 뭐 법 개정까지 됐는데, 이제는 뭐 그냥 AI를 만들어든지 또는 아니면 프로그래밍해서 상대방 정보를 프로그래밍해서 그냥 그거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뭐 유사한 행태의 어떤 뭐 가격 인상이든 여러 가지 조정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데, 뭐 그 논제로는 그런 거는 기업이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의로 한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게 담합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쟁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경쟁법을 해결할 수 있으면 새로운 입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또 논의해야 될 것이고요. 불공정 거래 행위는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상거래라든지 뭐 기업의 부당 광고 이런 부분들도 불공정 거래 행위고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한 부분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입법관학법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 부분에 대해서 역외 적용 관련된 규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슈가 될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심도 깊은 토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이용감시팀 고인혜 과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이용감시팀의 고인혜입니다. 먼저 오늘 디지털 시대의 공정거래법 역외 적용이라는 굉장히 시의성 높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주신 이재민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원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논의되는 것 같아서 좀 귀 기울여 듣고 저희도 이제 많이 배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연구는 그 국제법상의 관할권 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제 정리하면서, 특히 이제 공정거래법상 역외 적용의 핵심이었던 그 영향 이론에 대한 논의들을 잘 개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제도적인 보완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좀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 디지털 시장에 맞게 역외 적용 이론을 구체화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제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교수님의 그 큰 방향성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교수님께서 향후 제도 개선 과제로 이제 짚어주신 내용들 중에 첫 번째로 검토 대상인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을 할 것인지, 그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영향 이론에서 영향의 의미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세부적인 지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주셨습니다. 또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할 때 그 시정 조치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국제 협력 이슈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저 또한 뭐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깊은 이제 조예가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어떤 논의를 구체화하는 좋은 방법은 실제 법 집행 사례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토론에서는 특히 기존의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ICT 기업, 소위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을 했던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특히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국적 ICT 기업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적용 사례를 이제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외국 사업자에 대해 관할권을 인정한 이제 대표적인 관련 심결례들이 2006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그리고 2008년 인텔 사건, 2009년에 퀄컴 1차, 2017년에 퀄컴 2차 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에 21년에 이제 구글 OS 사건까지 그 기존의 빅테크의 시진남용 행위에 대한 다양한 심결례들이 누적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서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주로 한국에 있는 그 다국적 ICT 사업자의 기업과 동시에 미국에 있는 본사에 대해서 함께 법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관할권에 대한 서술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 대한 관할권 서술 같은 경우에는 그 근거로 그 미국 본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국내 컴퓨터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그리고 한국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에 대해서 경영 전략, 마케팅, 기술 지원 등 세부 사항까지 지시 감독을 했다는 점, 그리고 특히 문제된 그 라이센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국 본사가 이 행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가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 한국 자회사, 그리고 국내 거래 상대방이었던 컴퓨터 제조 회사가 상호 협의를 지속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본사 직원이 그 과정에 한국에 파견돼서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인텔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의 본사가 한국 내에서 판매되는 인텔 상표의 CPU를 직접 제조할 뿐만 아니라 국내 CPU 판매, 마케팅, 연구개발, 엔지니어링과 같은 모든 그 주된 업무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한국 시장의 상품 유통을 담당하는 법인을 지시 감독한다는 점 등이 주요 근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퀄컴 1차 사건이나 그 이후 사건들에 있어서도 그 다국적 ICT 기업의 시진남용 행위에 대한 그 행위 사실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외국 사업자가 관련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해서 한국에 이를 유통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업자 또는 한국의 소비자와 거래 관계, 계약 관계 등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 한국 사업 활동을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지시 감독하는 과정에서 행위 사실에 개입했다는 점 등이 의결서에 공통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 시장에서 논의되는 빅테크의 어떤 독과점 이슈라든지 그 과정에 제기되는 공정거래법 이슈들이 제가 언급드렸던 사건들에 있었던 사실관계와 그 양상이 일부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의결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사실 실무적으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과연 이 사례들이 역외 적용 사례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제3조 규정에 따르면 말씀해 주신 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실관계들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아니면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서 한 행위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경계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역외 적용 사례인 국제카르텔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카르텔 전형적인 사건은 외국 사업자 A와 외국 사업자 B가 외국에서 상호 합의를 하는데 그 합의의 내용에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 내용이 있었을 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그 앞서 말씀드린 제3조 규정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국제카르텔 사건의 어떤 외국 사업자 간의 행위이고 또 외국에서 행위가 있었고 이런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 이런 사건들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이 더 이제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빅테크 시진남용 행위 사건들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유통되는 상품을 제조 유통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해서 특정 행위를 했고 특히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한국 법인 자회사를 따로 두고 지시 감독하고 중요 의사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그 행위 사실에 관여해 왔던 점들을 고려해 보면 전형적인 역외 적용 사례인 국제 카르텔 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그 연구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영향 이론을 디지털 시장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동시에 그 디지털 시장에서 발생한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과연 여기에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외국 사업자의 행위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공간 제약과 관계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유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더 극단적으로는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런 이제 신유형의 거래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서 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더욱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외 적용이냐 역내 적용이냐에 대한 이슈와 또 한 가지로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교수님께서 연구해 주신 내용 중에 관련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정 조치에 관할 권을 시정 조치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연구 보고서 내용 중에 세계 시장의 지배력을 일견 참조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경쟁법 적용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서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국내 시장의 영향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 집행을 해서 국가 간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걸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그 교수님 연구 방향성에는 저도 이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그 실무적으로 저희가 시장 획정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때 이 부분과 있어서는 조금 어떤 관할권 이슈와 연계해서 이 사건의 어떤 관련 시장이 국내 시장인지 세계 시장인지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를 예단해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공정거래법상 특히 시진함용행위 사건에서 관련 시장의 획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현실에서 그 사업자들 간의 경쟁 단위가 어떤 단위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 상승 등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 구매자가 이 상품을 대체해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쟁이 어느 단위로 이루어지는가를 가장 현실에 맞게 포착할 수 있는 틀을 저희가 국내 시장 또는 세계 시장으로 획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사건의 어떤 상품 특성, 사업자들의 어떤 실제 거래 양태, 그리고 사업자 소비자들의 인식이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떠나서 국내 시장이 맞냐 세계 시장이 맞냐 어떤 게 바람직하냐 문제를 예단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 관련 시장 획정 문제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구체적인 개별적인 타당성을 기해야 되는 이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경우에도 어떤 시정 조치의 범위 측면에 있어서는 국가 간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시진함용행위의 관련 시장 획정과 시정 조치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시장의 경쟁이 세계 시장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경쟁하고 있고 구매자들도 가격이 인상됐을 때 한국에 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상품으로도 쉽게 구매 전환을 할 수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세계 시장으로 시장을 획정해 놓고 그 경쟁 상황을 분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어떤 시정 조치를 할 때 있어서는 그 국내 시장과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그 어떤 시정 조치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은 최근에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2017년 퀄컴 2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관련 시장은 이제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스 관련 시장으로 세 개의 시장으로 획정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표준 특허라는 것의 어떤 국제적인 표준 설정 과정이라든지 기술과 관련된 라이선스의 거래 양태를 봤을 때 국내 시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분석 틀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세 개의 시장으로 획정을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다만 이 경우에 시정 조치 부분에서는 피시민과 휴대폰 제조사 등의 어떤 거래 관계에 대한 시정 명령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휴대폰 제조사 및 그 계열회사,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 이런 취지로 이제 그
정의 규정을 두어서 국내 시장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자 범위로 명확하게 시정 명령을 설정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구글 OS 사건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관련 시장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과 같이 광범위하게 설정이 되었지만 시정 명령을 설계할 때 있어서는 그 부분을 국내 영향이 있는 제조사 범위로 확정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공정거래법상 관련 시장이라는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 실제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 지리적인 범위는 앞으로 디지털 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획정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실제로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한 사건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계 시장으로 획정될 때에도 그 관련 시정 조치를 설계할 때 있어서는 국가 간의 관할권 충돌이나 분쟁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범위를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 말씀드린 퀄컴 사건이나 구글 OS 건에서 시정 명령 부분에 보면 국제 예양이 가능하도록 시정 명령 내용을 설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시정 명령 이후에 확정되는 외국 법원이나 외국 경쟁 당국의 판단 조치가 이 시정 명령과 상충되어서 동시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명령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시정 명령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제 예양과 관련해서 시정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이제 각국의 시정 조치가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런 유연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또 교수님께서 이 관련해서 이제 특히 디지털 시장과 관련된 각국의 입법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그거는 비단 이제 관련 시장 획정이나 어떤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 영역을 넘어서는 사전 규제와 관련된 입법들도 많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또 황치호 변호사님께서 적절히 짚어주신 것처럼 그 공정거래법 이외의 어떤 전상법이나 표시광고법이나 그 외의 법제가 그 외국의 최근에 입법 추진 중인 그 디지털 관련 법률과 이제 충돌하거나 혹은 중첩되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이제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각국의 어떤 경쟁 당국 간의 협력 체계가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도 십분 공감하고 저희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ICN이나 OECD 경쟁위원회 등 여러 협의체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OECD 경쟁위원회에 지금 관련 회의가 진행 중이고 그 디지털 분야의 경쟁법 집행 원칙, 사전 규제 등등을 주제로 해서 현재 지금 네, 거기는 지금 밤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오늘 날짜에도 그 OECD 경쟁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그 디지털 시장의 역외정형과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들 그리고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각국 경쟁 당국의 제도 개선과 국제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교수님의 어떤 연구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추가적인 후속 논의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더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도 깊은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 지금 토론에 대해서 연구 책임자이신 이재민 교수님의 코멘트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저 황치호 변호사님과 고인혜 과장님으로부터 아주 적확하고 또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중요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그 현장에서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또 이제 여러 입법 조치들이 전부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한쪽만을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다시 한번 공감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 보고서 수정 작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영향이론은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거를 변경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일단 힘들다고 보고 다만 그 틀 내에서 디지털리제이션의 움직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황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국내 대리인
공정거래법 98조 국내 대리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대리인이 있고 없고가 사실은 이제 국내법 적용에 큰 차이가 생기는데요. 역외 적용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요 이제 대리인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들끼리 다툼이 그냥 형식적인 대리인이 아니라 실제 그 외국 기업의 업무를 그 연락책이 아니라 대리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전혀 저 적용 체계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더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인혜 과장님 말씀은 뭐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다 그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 과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역외 적용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역외 적용이 스펙트럼이 있고 스펙트럼 0부터 이제 10까지 다양한 현상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 이제 외국 정부가 뭐 법을 적용하는데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으면 대부분의 그냥 언론 보도에서는 역외 적용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역내 적용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처벌을 받게 되면 역내 적용이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역외 적용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까 황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누군가가 그러니까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경우는 뭐 이게 역내 적용에 가깝고 대리인이라면은 문제가 이제 애매해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외 적용, 역내 적용의 부분을 조금 더 그 구체화해서 역시 그 마지막 보고서에 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내 시장, 국제 시장, 세계 시장 실무적인 어려움 말씀하신 부분을 잘 그 이해를 했고 어떤 식으로 영향 이론과 조화롭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그 방안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 과장님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이게 영향 이론이라는 게 역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존의 이제 국제 질서에서 발전된 규범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현대의 디지털 체제와 어떻게 이게 조화될 수 있을까라는 뭐 의문점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더 실무적인 그 사례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실제 장벽, 실무적인 장벽과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생각을 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도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뭐 미력이나마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공정거래법에 관해서 지금까지 발표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장례를 정리하고 4시부터 세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